혹시 이 관계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다시 돌아가거나 끊어내지 못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이건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 무의식 속 깊이 숨겨진 강력한 심리 패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첫째, 당신을 같은 늪에 빠뜨리는 특정 행동 패턴 3가지. 둘째, 그 뒤에 숨겨진 어린 시절 상처가 관계를 지배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이 굴레를 끊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진정한 치유 로드맵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늘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고 나보다 타인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정작 내 삶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느낌. 이런 감정들이 반복된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우리는 의존적인 관계, 즉 코디펜던시에 갇힌 사람들의 숨겨진 심리를 파헤치고 그들이 보이는 3가지 독특한 행동 패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코디펜던시를 단순히 관계 문제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건 우리 정신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 더 가깝습니다. 피사이크센트럴로의 전문가들은 코디펜던시가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생겨나는 정신적 상처라고 말합니다. 즉,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뿌리 깊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왜 나는 늘 이런 관계에 갇히는 걸까 고민하셨다면 오늘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행동 패턴은 바로 과도한 책임감과 통제 욕구입니다. 코디펜던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비정상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배우자의 우울증, 자녀의 학업 문제, 심지어 친구의 재정 문제까지 마치 자신의 문제인 양 떠안으려 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하게 개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술을 마시면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라고 자책하며 배우자의 음주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휴대폰을 검사하거나 친구의 돈 관리를 대신 해주려는 시도까지 하죠.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는 이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불안과 통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피사이크센트럴리오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겪은 부모가 자녀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코디펜던트들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에 앉아있는 기분이죠.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언제든 추락할 것 같은 불안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삶이라는 롤러코스터의 운전대를 억지로 잡으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 패턴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 억압입니다. 코디펜던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대신 타인의 기분이나 요구에 맞추는데 익숙하죠.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자신의 의견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우선시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하고 먼저 나서서 맞춰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뭐 먹을래? 라고 물으면 네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라고 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했거나 가족 내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욕구를 억압해야만 했던 경험들이 쌓여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죠. 사이크센트럴의 슬픔과 우울증의 차이에 대한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깊은 슬픔이나 좌절감을 괜찮다는 말 뒤에 숨기곤 합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풍선을 억지로 물속에 눌러 담는 것처럼요. 결국 풍선은 언젠가 터져버리거나 물 위로 튀어 오르려는 힘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세 번째 행동 패턴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지나친 순응입니다. 코디펜던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현할 때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관계가 깨질 뺀 내가 참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조차 받아들이는 거죠. 심지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포기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서 작은 배가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대개 과거의 상처, 특히 6.22 이치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관계가 갑자기 끊어진 경험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계속됩니다. NYU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 신체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듯이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더 깊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늘 비슷한 종류의 관계에 갇히는 걸까? 왜 나는 이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걸까? 단순히 성격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감정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원인, 즉 의존성을 만들어내는 심리적 상처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의존적인 관계의 뿌리에는 사실 어린 시절의 심리적 외상, psychic wounds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psych central에 따르면 의존성은 단순한 관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개별 발달에 입은 상처라고 명시하고 있죠. 이 상처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한 적응 과정에서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의 불완화부재 혹은 과도한 통제 속에서 자란 아이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됩니다. 마치 비 온 뒤 굳어진 땅처럼 한 번 생긴 심리적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의 관계 패턴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심리적 외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첫 번째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입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자주 노출된 아이들은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공포를 갖게 됩니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파트너나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맞춰주고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며 상대방의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해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죠. 사이크 센트럴에서는 이런 트라우마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손상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회피하며 결국 상대방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가치감의 결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끊임없이 비난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무가치감을 내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서 찾으려 합니다. 마치 텅 빈 그릇에 물을 채우듯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가 없으면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거죠. NYU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특히 미래 건강 문제에 대한 걱정이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 가치감의 결여는 단순히 자존감 문제를 넘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활력을 앗아가고 결국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매달리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결국 의존적인 관계는 사랑의 가면을 쓴 채 우리를 옥죄는 심리적 감옥과 같습니다. 이 감옥의 벽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지어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목마르며 허우적댑니다. 피사이크 센트럴은 부모의 트라우마가 자녀에게 대물림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트라우마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의 치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비단 부모-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의존적인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리적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걸음은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상처가 어떻게 나의 관계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춰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진정한 치유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종종 좌절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시도를 관계 안에서 반복하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반복 강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챕터에서는 이러한 반복을 끊어내고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자기 치유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단순히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심리학적 기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게요. 첫 번째 기술은 내면의 어린아이와 마주하기입니다. 앞선 챕터에서 우리는 의존적인 관계의 뿌리가 어린 시절의 결핍이나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살펴봤죠.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감정적으로 방치된 경험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타인에게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무의식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피사이크 센트럴의 기사에 따르면 의존성은 단순한 관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신과 개인 발달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한 적응적 반응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상처받은 내면의 어린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돌봐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세요. 괜찮아.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어. 이런 자기 대화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자기 연민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특히 미래의 건강 문제에 대한 걱정은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자기인식은 우리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면의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감정일기를 통한 자기 객관화입니다.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감정은 뒷전이 되는 것이죠. 피사이크 센트럴의 또 다른 기사는 슬픔과 우울증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슬픔을 우울증으로 착각하거나 반대로 우울증의 신호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감정일기는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과 그로 인해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해 보세요.
오늘 상사에게 혼나서 너무 화가 났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고 웃었다. 또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 자신에게 등대를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나는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는구나 하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며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세 번째 기술은 경계 설정의 재정의입니다.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경계를 사랑 없음 또는 이기적임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 경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피사익 센트럴은 트라우마를 겪은 부모가 자녀의 트라우마 치유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건강한 경계 설정이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 타인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시사합니다. 경계 설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는 주말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나에게 불편해 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마치 튼튼한 울타리가 있어야 정원이 아름답게 가꿔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건강한 존중을 요구하는 연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전 챕터들에서 의존적인 관계의 패턴과 그 뒤에 숨겨진 심리적 상처들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벗어나라는 조언을 넘어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패턴에 갇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의존성이 발현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피사익 센트럴의 연구에 따르면 의존성은 단순히 관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리와 개인 발달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정신적 상처 psychic wound라고 합니다. 이 상처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는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감정이 언제, 누구와 있을 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감정 뒤에 어떤 욕구가 숨어 있는지 기록해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감정 뒤에는 버림받을까봐 두렵다는 핵심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인식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뿌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계 설정입니다.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영역을 타인에게 쉽게 내어줍니다. 건강한 경계는 나와 너를 구분하는 물리적, 감정적, 정신적 울타리입니다. 이를 세우는 것은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고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익 센트럴은 트라우마를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 turning pain into meaning, 이 치유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피곤해서 만날 수 없어와 같이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전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 돌봄입니다.
의존적인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충전되어야 합니다. 사이크 센트럴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야 아이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충분한 수면, 영양가 있는 식사, 규칙적인 운동과 같이 기본적인 신체적 돌봄은 물론 명상, 취미활동,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등 정신적, 감정적 자기 돌봄도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텅 빈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충전되지 않은 배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네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심리상담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숨겨진 상처를 탐색하고 건강한 대처 방식을 학습하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주는 과정입니다. 특히 피사이크 센트럴은 슬픔 sadness과 우울증 디프레션의 차이를 설명하며 전문가의 진단과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깊은 상처는 혼자서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숙련된 상담사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당신의 패턴을 분석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지도를 가진 안내자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안내자는 당신이 미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 맺기입니다.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나 자신을 재정비하고 건강한 관계의 모델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신체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듯이 NYU 연구,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은 건강한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